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미술 이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양평 국립미술관, 우리나라의 지역 미술관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미술관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제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정말 그 기대가 큽니다. 오늘 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요.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배동환 관장님, 그리고 이영우 학예연구 실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정한 이 강의의 주제는 구글어스로 떠나는 파리 미술관 탐방입니다. 말 그대로 구글을 통해서 양평에서 한번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리로 여행을 떠나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60여 개의 대표적인 파리 시내의 미술관 중에서 세 군데를 정했습니다. 루브르, 오르세, 그리고 퐁피두 센터에 있는 국립 근대미술관, 이 세 개의 미술관을 정했고, 이 세 개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명작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구글어스 프로그램인데요. 이 구글어스는 그 세계 최대의 다국적 인터넷 서비스 기업 구글사가 제공하는 이른바 인터넷 위성 사진 정보 검색 엔진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에 출시가 돼서 그 5년 뒤인 2005년부터 일반에게 널리 배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어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컴퓨터 웹 브라우저에서 몇 초 만에 양평에서 세계 원하는 곳곳으로 날아가서 이제 그 지역을 입체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오늘 특히 이제 파리와 그 파리에 자리 잡고 있는 미술관들은 3D로 감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보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파리로 세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곧바로 구글 어스를 소개해드리고, 왼쪽 상단에 검색창이 보이는데 여기에 파리라고 한번 써볼까요? 한글로 써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제 파리의 외곽 지역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리가 요 푸른색으로 구획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파리 시내예요. 그러니까 페리페릭이라고 불리우는 이 파리 외곽 도로가 이제 잘 돼 있어요. 그 파리 안에 이렇게 반달형으로 흐르고 있는 강이 바로 세느강입니다. 그리고 이 파리 외곽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일드프랑스라고 부르는데,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경기도권. 그러니까 파리 시내에는 한 220만 명의 그 인구들이 지금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전체는 한 1200만 정도 우리 서울시와 비슷한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리를 검색을 할 때 이렇게 마우스를 이제 사용하면 좀 더 끌어다닐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세네강이 이제 흐르고 있고, 세네강 가운데에 섬이 두 개가 보이죠. 여기에 이 섬이 시떼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파리 여행 가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시떼 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죠?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십자가형을 띤 노트르담이 보이는데, 이 노트르담이 모양새가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아마도 작년 그 4월 달에 노트르담이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글 그 자료에는 이 불타서 지금 복개 중인, 공사 중인 노트르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는 아마도 2019년 이제 4월 이전에 위성에서 촬영한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려다 보이는 높이에서 왼쪽, 아래쪽 하단 오른쪽에 보면 366m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366m 상공에서 노트르담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 좀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게 말하자면 그 운전기가 잘 잡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 상단부에 북쪽으로 위치를 정한 요 L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요놈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볼 경우에는 이렇게 노트르담을 정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노트르담의 정면부까지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노트르담 앞에 이 광장이 보이는데, 이 광장이 프랑스의 1번지 표지판이 이제 이 안에서 이 광장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 포인트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배꼽이고, 이쪽을 이제 관통해서 세네강을 건너게 되면 파리 시청사가 나오게 되고요. 이 전체가 루브르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을 끼고 있는 이 정원이 듈레리 공원이고, 그리고 듈레리 정원이 끝나는 부분에 꽁꼬르드라는 이름을 가진 광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꽁꼬르드 광장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장소에서 루이 14세를 비롯한 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에 이르기까지 기요틴이라는 단두대가 설치되어서 목이 잘린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합을 이제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꽁꼬르드라는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 샹젤리제 거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약 2km 정도가 되는 이 샹젤리제가 보이고, 샹젤리제 거리가 끝나는 지점에 개선문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문이 12개의 그 소위 방사선형 대로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에뚜알 광장, 별빛 광장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지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길을 따라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유명한 샤이오 궁전이 보입니다. 이 샤이오 궁전은 트로카데로라는 광장을 끼고 있는데, 이 전부 다 이 박물관들이에요. 인류박물관, 사진박물관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박물관들인데,
이 광장이 유명한 이유는 이 광장에서 내려다 보이는 에펠탑이 가장 조망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관광객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죠. 다시 세네강변을 따라서 강 동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다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꽁꼬르 광장이 나오고, 그리고 루브르 궁전이, 루브르 박물관이 나타나는데, 이 루브르 박물관 강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는 요 공간, 요 장소가 바로 오늘 저희가 방문하게 될 뮤지엄 중에 하나인 오르세 박물관, 뮤제 독세라는 이름을 가진 박물관이에요. 이 오르세 미술관은 파리와 오르레앙이라는 그 지역을 연결시키는 기차 종착역으로 건축이 됐는데, 그 후에 역전을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오늘날은 19세기 인상파 미술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어요. 자, 이 지경이 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러면 껍질만 보여줍니까? 건축물만 보여주나요? 외관만 보여주나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장난 삼아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창문을 통해서 요 오른쪽에 여기 아이콘이 보이죠? 이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이 건물의 창을 통해서 진입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곧바로 우리는 지금 오르세 뮤지엄의 건물 내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은 그 역전으로 이제 건축된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벽에 부착되었던 거대한 시계탑이 아직도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 통로가 중심 통로인데 여기에 기차들이 들락날락하던 그런 공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 공간을 내부에서 이렇게 클릭해 가면서 2층부, 3층부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분위기면은 이제 대략 우리가 오늘 방문하게 될 이 세계의 미술관, 파리의 미술관이 어떤 그 도시 속에서 어떤 모양새를 취한 그런 건물인지 대략 눈치를 채셨죠. 오르세 미술관은 19세기에 인상파 미술관을 이제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소위 모더니즘 미술의 저장고, 그리고 그 이전의 미술을 우리는 아카데미즘, 고전주의라고 부르잖아요. 고전주의 미술을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뮤지엄이 바로 루브르 뮤지엄이죠. 루브르 궁전은 기원전 7000년경에서부터 그 19세기까지의 유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 있는 저장고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즘은 루브르에서, 그리고 모더니즘 미술은 오르세에서, 그리고 20세기와 그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현대 미술 작품들은 좀 전에 보셨던 뽕피두 문화예술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근대미술관, 뮤제 나셔널 다르 모데르, 근대로 모던 아트 뮤지엄으로 되어 있어요. 내셔널 모던 아트 뮤지엄. 그래서 우리식으로 보면은 이제 미술 사가들이 입장에서는 근대 미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사전을 보면 모던이 현대라는 이름으로 또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술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저희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모던과 컨템퍼러리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던 아트의 특징은 컨템퍼러리 아트의 특징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볼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아카데미즘 미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미술관 탐방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탐방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한 세 개의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이 비평 원리라 그럴까, 아니면 미학 원리라 그럴까, 뭐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른바 아카데미즘,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왜 정리가 필요하냐면 오해가 되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돼요. 반 고흐의 작품을 보면서 정말 사실적으로 그렸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그 감상법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작가들은 아카데미즘의 작가들,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감상하는 방식을 모더니스트들에게 적용시키면 그 작품이 진가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공식을 포스트 모던 작가들에게 적용시키면 완전한 오해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그 미학 원리를 아카데미즘의 경우에는 재현, 모방 원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리고 모더니즘에서는 표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들을 감상하는 미학 원리를 다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즘의 원리인 재현, 모방은 대상을 재현해내는 미술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19세기 신고전주의까지의 작품들은 바로 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재현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재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바로 모더니즘 미술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더니즘 작품 앞에서는 이것이 사실을 닮았네, 이런 그 소위 말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더니즘 작가들은 사물을 바라보고 사물의 외형을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서 느껴지는 나의 인상, 나의 감정을 화면에 표현해내는 작가들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반 고흐 같은 경우에 작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까마귀가 나르는 밀밭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까마귀가 나르는 밀밭을 바라본 화가의 감정과 인상을 화면에 표현한 작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에서는 작가의 그 의도가 사물을 얼마나 담게 그렸느냐, 이것은 둘째,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바라본 정원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바라본 심상 풍경, 내가 바라본 풍경에 대한 심상을 어떻게 개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이 모더니스트들에게 관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은 점차적으로 대상을 재현하고 모방해내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화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화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 100년 동안 무엇인지를 연구해 왔는데 그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게 추상미술을 넘어선 완전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평면 그 자체를 보여주는 미니멀 아트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니멀 아트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평면 위에 덮여진 하나의 색채, 이것으로 이제 미술이 종결되기 시작해요. 왜 종결이냐고요? 더 이상 미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미술의 본질과 본성을 찾았어요. 회화예술의 본질은 뭐예요? 평면 위에 덮여 있는 물감. 조각예술의 본질은 뭐예요? 덩어리. 음악예술의 본질은 뭐예요? 소리 자체. 시의 예술. 시예술의 본질은 뭐예요? 글 자체. 무용예술의 본질은 뭐예요? 몸짓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짓이나 덩어리나 또는 글이나 이것을 도구로 삼았던
과거의 아카데미즘 미술은 저리 가라. 이제 우리는 예술의 본질과 예술의 순수성을 찾아서 모험을 시작했고 그 결과를 우리는 기대한다. 약 100년 동안 이러한 그 노력이 진행됐어요. 그 노력의 선두주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인상주의 작가들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칸딘스키와 같은 추상 화가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결실을 누가 맺느냐 하면 바로 1960년대에 등장했던 미니멀 아트의 작가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작품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제 그 얘기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라인하르트를 오늘 마지막 작품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냥 사각형 캔버스에 검정색 하나가 칠해져 있는 작품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작품 앞에서 많은 그 미술사를 공부한 학생들이 눈물을 흘려요. 바로 전 단계 마크 로스코 같은 이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가 실제로 대면할 경우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솟구쳐 올라요. 왜? 거기에서 어떤 불가역적 판단하고 헤아릴 수 없는 어떠한 힘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그림을 보면서 풍경을 얘기하고 그림을 보면서 역사를 얘기하고 전쟁을 얘기하고 그림은 하나의 도구가 됐었지만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작품은 그런 역사라든가 신화라든가 이런 주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예술품 그 자체, 예술의 본질 그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동이라는 것은 일반 그 대상 재현적 사실주의를 토대로 한 작품을 감상하는 감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멀까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예술이 어떻게 된다고요? 종말을 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술의 죽음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잖아요. 예술이 죽음이 다른 게 아니라 모더니즘 미술이 더 이상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예술 작품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술은 죽었다.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1960년대에서부터 목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6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팝 아트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으로 그대로 이제 끌어들여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예술은 0점으로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됐어요.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뭐 국도 넣고 밥도 넣고 이렇게 상을 차리잖아요. 이런 이제 수많은 역사들이 차려놓은 이 밥과 반찬들을 일시에 걷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어떻게 해요? 0점, 제로 지점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거의 유산들을 걷어버린 이 상태는 새로운 예술을 위한 결정적인 찬스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960년대에 미술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술의 죽음을 먹고 역설적인 새로운 현대 미술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한하고 굉장하죠. 그래서 이런 시기를 우리는 다원주의,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용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전환기들을 세 가지의 마디로 이제 나눠봤는데 엘리트들을 육성하는 시대, 마이너리티들은 그냥 방치를 하는 시대, 본질을 우선시하고 본질 아닌 것을 소외시키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모더니즘 시대였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회적 구조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는 사회운동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성운동 그리고 뭐 등등의 인권운동, 인종 그리고 뭐 성차별에 대항하는 이런 운동들, 과거에 마이너리티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런 소수에 대한 이런 폭발적인 소위
관심과 더불어서 중요성이 인지가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사회예요. 80년대가 지나고 21세기가 도래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포스트 모던적인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마이너리티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시되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이제 부르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가 된 상태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그럼 이 박물관들에서 이 뮤지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들이 과연 이런 아카데미즘과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를 편하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아카데미즘부터 넘어갈까요? 아카데미즘 미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던 주장했던 모방론에 근거해서 대상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재현할 것인가를 연구했던 이러한 그 화가들의 역사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대상을 재현해내는 방식이. 가장 오래된 게 바로 비례론이죠. 인간의 모습을 아주 그 기하학적으로 분할해가지고 이 인체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뭐 머리, 얼굴은 뭐 전체의 8분의 1이어야 된다. 그리고 어깨는 신체 전체의 그 몇 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 비례론이 가장 중요한 오래된 이러한 이제 원리였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발전시키다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재현 미술의 위대한 기법이 드디어 창출이 되는데 그게 바로 원근법과 명암법이죠. 원근법은 원근, 멀고 가까운 이 거리를 나타내는 이런 그 표현 방법이죠. 그리고 명암법은 밝고 어두운 이런 그 관계를 과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기법이죠. 그러니까 공간감과 덩어리감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기법. 이게 바로 브루넬레스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발명했던 원근법과 명암법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례론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세계에서 아마 조각 작품 중에서 제일 인기도가 높은 작품일 거예요. 밀로의 비너스. 밀로라는 섬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섬의 이름을 따서 밀로의 비너스. 비너스는 누구인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이죠. 따라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여신을 조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과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이 고대 그리스 작가들은 비례론을 썼어요. 비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례론의 핵심 캐논이 뭐냐 하면 황금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황금비를 인체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비라는 것은 하나의 선분을 둘로 나눴을 때 짧은 선과 긴 선의 관계가 1대 1.618의 비례를 가지고 있는 요 선을 황금비례라고 그래요. 이 황금비를 사각형으로 만들게 되면 어떠한 모양새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암 있죠. 명암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눈을 가장 쾌하게 만들어주는 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대 1.618의 비례, 황금 비례. 이 황금 비례를 누가 품고 있느냐? 바로 인간이 몸이 품고 있다. 그 접점이 어디냐면 바로 배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배꼽이 인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양한 이러한 그 황금 비들을 역으로 축출을 해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만물의 척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사물을 잴 때 한 뼘, 두 뼘 이러잖아요. 이 뼘이 뭐예요? 손가락을 벌린 길이잖아요. 그리고 큐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손끝에서 소위 팔꿈치까지 이것이 1큐빅이라 그래요. 그리고 피트, 푸트의 복수죠. 발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이 자연 만물을 재는 척도가 되는 이러한 과업을 완성을 시키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은 창을 맨 남자 폴리클레이토스. 이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콘트라포스토라는 이런 그 포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들은 두 손을 불끈 쥐고 뻣뻣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리스 이전의 작품들 보세요. 이집트 작품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왼쪽 발을 살짝 비튼 한 다리 하나에 몸의 중심을 세우고 활처럼 허리를 이렇게 굽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면에서 봤을 때 완곡한 S자형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 포즈를 콘트라포스토라고 불러요. 이 콘트라포스토를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살아서 호흡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기술을 이제 터득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이 비레론의 또 다른 이제 작품,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드로잉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루브르 소장이 아니에요. 피렌체에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소장되고 있는 작품인데 참고도판으로 갖고 왔어요. 이 작품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양팔을 벌렸을 때 오른손 끝과 왼손 끝이 길이가 이 나의 키하고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닥에 이렇게 배를 깔고 엎드려서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 놓고 나서 거기 한번 누워 보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키와 양팔 길이가 일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미 비트루비우스라는 그런 건축가에 의해서 연구가 된 상태고, 그의 그 업적을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연구를 해서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온갖 기하학적인 체계가 이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원근법을 이제 설명할 때 빠뜨리지 않고 그 소개되는 작품이죠. 밀라노의 어느 수도원 벽면에 걸려 있어요. 수도원 식당 벽면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프레스코하기 때문에 제작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화면을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선을 하나 긋고, 그리고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또 다른 선을 긋게 되면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에 소실점이 찍히게 되죠. 이 소실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치시켜 놓은 의도적인 그림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선들이 방사선형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취하고 있는 포즈를 보세요. 완벽한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기하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과학적 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도면을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이 비밀이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 비밀이 바로 원근법이라는 기법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태리 북쪽에 위치한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은총의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그 수도원의 식당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근법을 2차원적인 평면의 3차원적인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 기법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그 건물의 그림을 그렸던 인물은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공간을 화면 안의 공간을 화면 외부의 공간으로 어떻게 확장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예, 이러한 그 노력 때문에 이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명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명암법을 얘기할 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명작 중의 명작이죠. 루브르의 소장품 중에서 아마 가장 인기가 많은 회화 작품이 될 거예요. 이 명암법을 우리가 두 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원근법을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원근법은 투시도법에 의한 원근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눈높이 반대편에 소실점이 찍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천정을 바라보시면 천정에 수 없는 이 선들이 그려져 있죠. 이 선들이 어느 쪽으로 그 소실점이 모이느냐 하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눈높이 맞은편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만 여러분들이 고개를 이제 높이면은 이 전체의 선들이 순간적으로 싹 움직여요. 이러한 이치를 따져서 이것을 그림에 적용시킨 게 투시도법에 의한 원근법이고 선원근법이라고도 부르죠. 그 이외에도 원근법이 종류에는 공기원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까운 장소, 가깝게 있는 풍경은 명도나 채도가 높고 멀리 있을수록 멀리 갈수록 명도와 채도가 떨어지죠. 동양화에서 그런 그 이치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바로 공기원근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공기원근법을 적용을 시켜서 가까운 근경과 원경의 차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물 뒤로 광대한 이런 풍경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명암법에 의해서 이제 통통한 여인의 얼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암법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암법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스푸마토라는 기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스푸마토라는 기법은 윤곽선을 아스라하게 안개에 쌓인 것처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명암법이에요. 독일의 알렉산드르 알렉산더 맞나? 뒤러의 작품을 보면 눈이 모습이 아주 선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데 반해서 여러분 보시는 이 여인의 얼굴의 모습은 윤곽선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고요? 이거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의 심리 상태가 작품에 투영이 돼서 기분이 비교적 여유롭거나 느슨할 때는 이 여인이 나에게 미소를 건네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분이 나쁘거나 졸립거나 뭐 이럴 때는 이 여인이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정면도 안 보고 있어요. 측면으로 쫙 째려보고 있잖아. 그래서 좀 화난 표정으로 읽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미소는 표정은 신비의 미소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죠. 때로는 나에게 꾸중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어머니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는 그러한 다정다감한 여인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작품은 나의 관객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원근법, 공기원근법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죠. 명도나 채도가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렇게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여전히 이 비례론과 원근법과 명암법을 이용해서 대상 인물을 아주 실감나게 3차원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라파엘로의 작품이고 루브르의 명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르네상스를 거쳐가지고 신고전주의 시대로 들어오게 돼요. 19세기까지 벌써 껑충 뛰어왔어요. 신고전주의 미술은 말 그대로 고전주의를 어떻게 새롭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전주의가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를 얘기해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고전주의를 클래식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다시 부활시키자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르네상스 시대의 르네상스도 마찬가지로 네상스라는 말은 탄생, 르라는 말은 다시 탄생을 시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지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고전기 그리스 시대를 다시 부흥시키자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미술사, 서양 미술사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할아버지가 만든 모방론에 근거해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과학적 체계를 가지면서 르네상스에 다시 한번 부활이 되고, 그것이 다시 이어져서 신고전주의로 이어지면서 서양 미술의 하나의 흐름, 이것을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불러요. 서양 미술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 이 미술을 아카데미즘이라고 부르고, 이 아카데미즘 미술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방 또는 재현이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고전주의 미술까지 이어지는 작품을 감상할 때는 각 작가가 어떻게 대상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여진 대상을 어떻게 재현하려고 노력했는지 이것을 검출을 해내면 된다. 신고전주의 작가들은 좀 특이한 면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를 끊임없이 반복 재생을 하게 돼요. 이 호라티우스라는 이제 가문은 전쟁을 이제 담당했던 가문인데 이쪽 로마의 가문 중에서 3명 데려와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 군사들 중에서 한 가문을 정해가지고 3명을 데려와요. 그래서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이긴 자가 이긴 나라로 되는 이런 그 당시에도 낭만이 있었네. 그래 그 당시에 장군들도 이런 사연을 품고 있는 이런 작품인데, 3형제가 이 호라티우스의 가문의 명예를 걸고 전장에 나가기 전에 검을 축성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이 작품은 이제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용맹스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른쪽 하단에 그늘 속에 심지어는 이게 숨겨진 이런 여성들의 이미지가 매우 소극적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연약하거나 침울하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글쎄, 페미니스트들이 시각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논의가 가능하지만 이 작가가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그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사연이 있죠. 그 사연이라는 것은 오른쪽 여인들은 이들의 누이거나 부인인데 전장에 나가는 게 좋아할 여성들이 어디 있어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여인 중에 한 명이 적군의 3명의 그 청년 중에 한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승리를 해서 돌아와도 패해서 돌아와도 어느 누군가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인간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 뭐 여성을 비하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면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비드가 신고전주의의 대가라 그러면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이 작가는 바로 앵그르라는 작가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정말 고대 그리스 조각상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완벽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구성이라든가 구도라든가 인물의 그 표정이라든가 인물의 형태가 정말 완벽할 정도의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나 이 신구전주의가 팽창하던 19세기 전후의 그 사회적 상황은 이전의 작품들과는 사뭇 다른 면모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 이제 급증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그 세력이 바로 부르주아라는 계급인데 이 부르주아 계급과 자본가들 계급이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들 계급들이 이제 새로운 소위 사회의 주체들로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작품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돼, 시대적인 트렌드가 돼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작품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르네상스 시대 작품들을 모범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 신고전주의 작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매우 에로틱하고 매우 세속적인 이런 취향들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카반넬은 바로 그 당대의 국전, 우리나라 국전 시대의 그 국전의 파워는 지금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 위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관전으로서 르 살롱전은 당대의 아카데미즘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중심적인 이런 미술 전시였다. 거기에 입상 작가들이 이런 그 알렉산드르 카반넬, 다음 작품 볼까요? 윌리엄 부게로 이런 작가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지만은 당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끌어안으면서도 이 아카데미즘의 전통의 유산들 이것들을 그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형식이나 내용에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니즘이 시작인데요. 이 모더니즘이 출발을 하게 된 이 배경은 바로 이 관전에 있었어요. 관전에 작품을 출품을 한 일련의 작가들이 있는데 이 작가들이 사정없이 이제 탈락이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드와르드 마네 같은 작가였어요. 이 마네를 비롯한 모네 그리고 르누아르, 피사로 뭐 이런 그 작가들 또 후기인상주의로 들어오게 되면 세잔, 고갱, 고호 이런 작가들이 바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개 미술을 실험의 도가니로 이렇게 변주시켜온 장본인들인데 이들의 작품이 등장할 무렵 사회적으로 지성계에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가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예술 생산과 소비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은 예술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칸트의 이런 그 순수 이론, 순수 미학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칸트 이후의 헤겔과 뭐 등등의 이 작가들이 소위 순수 예술, 여기서 말하는 순수 예술이라는 게 예술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본질은 회화 예술은 뭐였어요? 평면성이라 그랬죠? 조각 예술의 본질 입체라 그랬죠? 음악 예술의 본질 소리, 무용 예술의 본질 몸짓. 이것을 이제 향해서 탐구해 나가는 역사였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의 그 모더니즘의 발생 요인은 바로 사진기의 발명이었어요. 카메라가 발명이 된 게
그러니까 구리판을 이용한 인화사진 촬영술이 발명이 된 게 바로 1830년대였고, 그리고 이제 40년대, 50년대, 60년대로 이르면서 사진이 기술이 대중화가 돼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 화가들이 위기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예술은 끝났다. 어떤 예술이? 대상을 재현하고 모방해내는 예술은 끝났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술의 길을 이제 달리하게 되는데, 에드와드 마네가 이제 살롱전에 출품했던 1963년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왜 떨어졌는지 심사위원들이 눈이 매 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심사위원들이 매 눈을 갖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작품 어때요? 문제가 많죠. 주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표현 방식, 형식도 그렇고, 주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두 명의 신사와 두 명의 여인이 서로가 다른 복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명이 등장인물이 주어져 있는데 전혀 딴짓들을 하고 있어요. 소위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뒤에 여인이 그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나룻배와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거대한 줄 알 수 있겠죠. 엄청나게 커 보이잖아요. 원근법을 일부러 파괴시키려는 이런 음모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여인, 관객을 아주 도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전통적인 화가라 그러면 조명을 오른쪽 상단 또는 왼쪽 상단에서 측면에서 비춰가지고 이 양괴감, 덩어리감을 잘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이제 빛을 자동 카메라에서 발사해 놓은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플랫하게 보이죠. 인물이 평면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들, 그리고 왼쪽 하단에 흩어져 있는 제목은 풀밭 위의 점심인데 이게 어때요? 먹거리들이 지금 흩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영화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복선이라 그러나요? 소품으로서 뭐 그릇이 깨진다든가 뭐 이런 그 장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다음 작품을 보시면 똑같은 공식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보셨던 알렉산드르 카반넬의 비너스 탄생, 지중해의 그 물거품 사이로 여인이 촥 부상하고 있는 이런 작품을 이제 국전에서 말하자면 관전에서 금상을 받게 한 심사위원들을 겨냥한 작품으로 1963년에 마네가 그려놓은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이 역시 다시 논란거리가 되게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인은 신화나 전설의 이름으로 포장된 신이 아니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요? 당시에는 죄가 되었었던가 봐요. 그 일례로 고야 같은 그 작가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 고야는 종교재판에 회부가 돼가지고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벌거벗은 마야 부인을 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하고 있는 그 여인을 그린다는 게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면을 고려하면서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발적인 여인의 도발적이라기보다는 무심하면서도 강렬한 이런 여인의 표정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관객을 바라보고 있죠. 거기다가 관객으로부터 이제 보내드려온 꽃다발,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은 원화를 보면은 새끼 고양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꼬리를 치켜들고 있어요. 이 작품을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왼쪽에 흩어졌던 바구니처럼
불안한, 아니면 불길한, 아니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상황을 드러내는 하나의 복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드디어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마네의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작품을 보시면서 어떤 그 생각이 저는 드느냐면 유명한 이 미술사에 말이 있어요. 모리스 드니라는 분이 이제 한 말인데, 그림이라는 것은 달리는 말이나 여인의 벌거벗은 몸이기 이전에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평면 위에 덮어놓은 물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라는 것은 주제이기 이전에 캔버스 위에 덮여있는 물감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이 작품에 적용시켜보면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캔버스를 덮고 있는 물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입니다. 라고 그림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고 있어요. 좀 전까지 우리가 봤던 그림들은 그림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 그런데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부터 이제 이것은 그림이다. 어떤 그림? 작가의 심상이 드러난, 작가의 심리가, 인상이 표상된 그림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을 우리는 표현주의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 미술의 키워드는 바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모네의 이제 양귀위가 만발한 그 들판을 그려놓고 있는데, 화면을 지배하는 것은 턱턱턱 하고 이제 올려진 이런 물감이고요. 대상의 세부를 묘사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가 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품, 이제 신인상주의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선과 점과 색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연구가 더 심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인상주의 작가들은 점묘파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이제 머지않아서 빈센트 반 고흐가 등장을 할 것처럼 느껴지죠. 다음 작품 볼까요? 바로 고흐가 나오게 돼요. 이들을 이제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이라고 부르죠.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은 세잔느와 고갱과 고호를 이제 일컫는 말인데, 이 세 사람이 20세기 미술의 세 명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점묘파 쉐라의 작품, 신약의 작품에서 보여줬던 점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면서 강가를 떠돌아다니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무리지어서 선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이런 열정 또는 이제 어떤 심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작품 볼까요? 세잔느는 20세기 미술에 너무 중요한 이 작가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눈으로 보기를 즐겨하고 그 보여진 그 그림 대상들을 한 화면에 그냥 봉합해 놔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바라보고 그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사물의 모양새를 한 화면에 봉합해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나올까요? 좀 있으면 피카소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테이블 보세요. 이 테이블을, 탁자를 바라보는 시점은 매우 위에서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 포트, 커피 포트나 이 그 잔을 바라보는 시점은 어때요? 측면에서 약간 이제 상단에 그 시점이 정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두 개의 시점에서 바라본 사물을 한 화면에 그냥 봉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세잔느의 작품이 20세기에 1905년에 인디펜던트 살롱 대 장드방당에 살롱 도톤 가을 전에 전시가 되면서 여기를 방문했던 피카소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세잔느의 영향의 시기로 접어들게 돼요. 마지막 작가, 후기인상주의 작가로 이 한 사람이 바로 이제 고갱인데, 고갱이 작품을 보시면 컬러 필드가 보이죠. 생면이 보여요. 원근법이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명암법도 이제 더 이상 중요시되지가 않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림자들이 표현되긴 하지만 이 개의 모습이라든가 들판 또는 이제 언덕, 이 숲 모습을 보면 그냥 플랫하게 평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0세기에 이제 생면주의 회화의 출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자, 조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야수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색채에 대한 환희, 색채에 대한 이런 축제가 그림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울러서 선과 점과 면들이 화면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작품을 보면 이제 역시 마티스의 작품이고, 여인을 그렸지만 여인이라기보다는 여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려놓은 색채의 향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자, 피카소가 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시점에서 바라본 이런 대상을 하나의 화면에 봉합해 놓는 봉합적 표현 방식이 정착이 되는데, 이 작품이 바로 세잔느 영향의 시기에 그려졌던 피카소의 대표작이에요. 1907년에 제작되면서 입체주의를 알리는 이런 작가의 작품이 되고 말죠. 다음 작품 역시 피카소의 동일한 이제 내용의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들 감상할 때는 이제 대상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완전히 버리셔야 되겠죠. 이제 나에게 느껴지는 감동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색채인가? 선인가? 면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인가? 구도인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죠. 1910년이 되면 드디어 꽃이 피게 돼요. 모더니즘의 꽃, 바로 추상미술이죠. 이제 화면의 소재, 주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점선명과 컬러만으로 이제 완성된 작품의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작품을 보시면 이 칸디스키는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면서 음악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기가 종합되어서 이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가 되면서 하나의 음악이 완성이 되듯이, 그림의 경우에도 굵은 선과 세밀한 선, 날카로운 선과 여유 있는 선, 붉은 선과 푸른 선, 이런 선을 통해서 또는 컬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음악이라는 이런 주제가 이 칸디스키의 작품에 나타나거든요. 몽드리앙의 작품을 보면 완전히 딴판이에요. 아마도 이제 뽕피두에서 가장 유명한 모더니즘의 작품을 한 작품만 뽑으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작품을 뽑거든요. 뉴욕시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어때요?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개의 선과 두 개의 선만으로 뉴욕이라는 이러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작품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과 선이 마주치는 지역에 반짝하는 이런 느낌이 이제 보이죠. 뉴욕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 신호등 또는 이제 도로망에 명멸하는 이러한 신호등 체계, 이런 것들이 엿보이고, 그리고 이 선들이 겹쳐짐으로 해서 느껴지는 이 공간감이 원근법과는 전혀 다른 이런 방식에 의해서 입체감, 다시 말하면 뉴욕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공간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어린 놀이터에 가면 정글이 있잖아요. 정글을 보는 듯한 그러한 공간감이 이 작품에서 느껴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추상미술이 얻은 이 유산이라는 것은 막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진행이 되면서 추상표현주의 앵포르멜이라는 이제 미술로 자리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보세요. 점점 더 터치, 색채 이것에 이제 주목하게 되죠. 다음 작품 볼까요? 프란츠 클라인과 좀 전에 그 작품은 다른 하나는 미국 작가고 하나는 프랑스 작가예요. 술라주아 그 클라인은 다른 대륙에 있는 그 작가들인데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이런 미술 경향으로 자리 잡게 돼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미술은 추상일변도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추상이냐, 뜨거운 추상이냐, 차가운 추상이냐, 서정적 추상이냐, 아니면은 기하학적 추상이냐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들을 이제 벌였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면서 예술은 드디어 이제 다양한 실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잭슨 폴록 같은 사람은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놓고 붓을 캔버스에 대지 않는 이런 그 드리핑의 기법으로 이런 작품들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다음 작품을 보면 드디어 마크 로스코 같은 사람이 여기서 세잔느 아니죠. 고갱의 작품을 연상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아주 탁월한 소위 예술 감상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미술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그 시기에 만들어진 미니멀 작가들의 작품은 나름대로의 전통과 맥락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숭고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숭고미라는 것은 불가지적, 그러니까 알 수 없고 그리고 셀 수 없는 이런 대상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고,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본다. 별들이 숫자를 셀 수가 없죠.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때 느껴지는 쾌와 불쾌가 동반된 이런 감정을 sublime, 숭고의 감정이라 그러는데, 이런 감정이 바로 이 거대한 컬러필드 페인터인 이 그 마크 로스코의 작품에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테이트 모던을 이제 가면 이 로스코의 작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 벤치가 있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시름없이 하염없이 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작품이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에드 라인하르트의 블랙 페인팅.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사각형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보여요. 자세히 보세요. 있는 것처럼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에 선 하나 보이죠? 이게 그 모니터로 보면 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멀이라는 말은 뭐예요? 최소한의, 그러니까 최소한의 약속은 지킨 거예요. 뭔가를 조형은 하고 있죠. 그러나 최소화된 조형으로서 작품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보기에는 그냥 평면 위에 그려진 검정 물감, 이것으로 이 작품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로써 이제 모더니즘 미술은 어떻게?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 결실과 동시에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술의 종말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이후에 펼쳐지는 미술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고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미술의 현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소제목을 다원주의 미술의 이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의 상황을 팝아트 그리고 누보레알리즘, 뉴리얼리즘이라고 불러요. 누보레알리즘 그리고 그 이후에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미술 경향들은 이제 연못에 돌덩어리를 하나 딱 던지면
개구리들이 이곳저곳에서 팔짝팔짝 뛰듯이 미술판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팝 누보레알리즘 이외에도 퍼포먼스, 설치 미술, 비디오, 대지 미술, 페미니즘 미술, 미디어 아트, 뉴미디어 아트 등등의 이런 미술 경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연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리차드 해밀턴의 아주 작은 콜라주 작품을 보시겠는데, 재작년대는 1956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팝아트가 1960년을 이제 그 시점으로 해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 이 팝적인 소재와 그 형식을 취한 예술 작품들은 뉴욕이 아니라 런던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 런던 어떤 나라입니까? 산업혁명의 나라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후기 산업 사회의 사회 구조를 원래 선점하고 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리차드 해밀턴 같은 이 작가들이 이런 작품을 제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문이라든가 추금기, 버디빌더, 그리고 핀업걸은 당대의 유명한 여성 배우라든가 모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리고 텔레비전, 그리고 당시에 그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사의 이런 엠블렘, 그리고 창 너머로는 영화 간판이 보이죠. 그리고 로맨스라는 소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군요. 진공청소기. 이런 것들이 이 제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매력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작품이 팝의 하나의 서곡이 되고 말아요. 그 다음 작품을 보시면은 그 유명한 이제 팝 아티스트들이 몇 명 소개되는데, 뽕피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제 보면은 로젠퀴스트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거대한 이제 그 인물화지만은 이 사람들이 특징이 그리지를 않아요. 이제 그 팝 아티스트들이 대표적인 게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사진으로 이미지를 채취하고, 그것도 자기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TV라든가 광고물에 등장하는 사진들을 채취를 해서 화면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즉 인쇄, 전사 방법으로 제작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젠퀴스트, 그 유명한 대통령의 초상, 그리고 이 케이크의 파편, 그리고 자동차의 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 놓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다음 작품을 보시면은 앤디 워홀인데요. 앤디 워홀의 그 작품 대표적인 게 마릴린 monroe, 또 이제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의 이미지가 그 자기가 촬영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광고물에서 갖다가 반복적으로 실크 스크린 해가지고 전사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리즈 테일러 같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이런 당대의 최고의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반복적으로 전사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앤디 와홀에 있어서는 코카콜라나 테일러의 이미지나 동일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이어지는 하나의 매개체로 이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다음 작품을 보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키 이미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변기. 이거 모르신 분 안 계시죠? 설명 생략해도 되겠죠? 1917년을 전후해서 마르셀 듀샹은
다다의 맥락에서 이 사람은 다다이스트였어요. 모든 과거의 유산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동, 부정하는 의도, 성상 파괴적 의도를 가지고 변기 하나를 제시를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새로운 미학을 새롭게 등장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마르셀 듀샹을. 제가 마르셀 듀샹 전공자거든요. 박사학위가 듀샹과 그 이후에 오브제 미술에 대해서 썼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듀샹은 다다이스트였어요. 성상 파괴론자였어요. 그 사람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레디메이드. 기성품을 어디엔가 옮겨놓게 되면 완전히 의미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귀한 물건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미술관 공간에 빗대어 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는 것이 권력의 공간이고 축성의 공간이잖아. 미술관 안으로만 들여오게 되면 적절한 그 그림들도 갑자기 가치가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미술관은 축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미술관이 권력의 공간이라는 것은 미술관의 큐레이터, 관장님 계시지만 이분들이 대단한 권력자들이야. 이분들이 눈에 선택이 되면 위대한 예술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러한 현실을 이제 문제시 삼으면서 변기를 인디펜던트 전에 출품을 했던 자가 바로 마르셀 듀샹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변기가 유명한데 그 이후에 이제 1960년에 듀샹은 1968년에 이제 죽었으니까 60년대에 풍미했던 이런 그 포스트 모던적 이런 그 예술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듀샹은 프랑스 출신이지만 뉴욕에 와서 대성한 인물이죠. 그리고 많은 이제 자식들을 낳았어요. 아니 이 사람 독신자였으니까 그 예술가들을 배양시켰다는 얘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이제 앤디 와홀 그리고 지금 보시는 프랑스의 아르망. 아르망이라는 작가는 이 아상블라주, 아코물라시옹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프랑스 말로는요. 무엇을 직접 하고 그것을 미술관으로 옮겨내는 일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1960년에 가정용 쓰레기들을 유리상자에 집어넣어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스마스크를 지금 이제 작품으로 둔갑을 시키면서 뽕피두에서 이걸 컬렉션으로 들여오게 되죠. 다음 작품 보시면은 이 아르망의 그 수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0여 대, 59대의 자동차를 시멘트 콘크리트에 재워서 하나의 기념비적인 작업을 만들었는데 이 제목을 뭐라고 붙였나요? 장기주차라는 이제 제목으로 붙였어요. 우리 한국에도 저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 작품이 자동차의 크랭크축을 쌓아놓은 거예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 바로 옆 광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높이가 이거보다 더 높아요. 20m가 되는 이런 규모의 작품이에요. 아르망의 작품이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자르는 자동차를 좌로 밀착, 우로 밀착해가지고 압축을 시켜놨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세자르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작품을 전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니스 비엔날레 작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엄청난 고물 자동차들이 이런 형태의 그 큐브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시가 된 적도 있어요. 다니엘 스포엘이 역시 누보 레알리스트의 한 사람이었는데 벼룩시장에 펼쳐져 있는 이런 그 각종 그 기물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고착을 시켜서 전시장 벽면에 걸어 놓으면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다 뒤샹의 자식들이죠. 다음 작품을 보면 레이몽 앵즈, 역시 누볼레알리스트의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파리의 시내를 어슬렁거리는 일. 골목골목 가다가 포스터가 마음에 드는 게 발견이 되면 곧바로 가서 그것을 채취해다가 사인을 해서 전시장으로 보내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종료가 되죠. 포스터만 끝 뜯는 게 아니라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는 패널까지도 갖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양철판으로 포스터 패널이 지금 보이죠. 거기에다가 익명의 손에 의해서 찢겨진 이런 포스터의 잔해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양계, 좀 풍자적인, 그 당시에 추상표현주의 미술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익명의 손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추상표현주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다음 작품 보시면 1960년이 지나서 6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오브제 미술의 양상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전에는 어때요? 레디메이드 또는 소위 공업 산업 오브제들을 이제 미술관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이제는 자연 오브제로 그 영역이 확대가 돼요. 돌, 물, 상추 같은 이런 식물, 나뭇가지, 불, 이런 것들이 예술의 영역으로 들여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 작가들을 가리켜서 아르테 뽀베라, 1967년에 이태리에서 이제 생겨난 하나의 그룹이었었는데,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몇 개를 갖고 왔는데요. 파스칼리의 이석 우화, 그리고 안젤모의 무제, 화강암에 상추를 매달아 놓고 동선으로 감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모래를 살짝 뿌려놨네요. 여러분, 이 작품 앞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음 작품을 보면 더 화가 나죠.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전시장에다가 세워놨어요. 거기에다가 나무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뭐 알쏭달쏭한 그 구조물을 설치를 해놨네요. 메르스의 작품이고요. 쿠넬리스의 작품인데 아주 유명한 그 비엔날레 단골 손님 중에 하나인데요. 7개의 마대에다가 강낭콩, 커피, 쌀 등등의 곡식들을 채워놓은 거예요. 자, 이 지경이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술이 어디론가 실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것들이 예술 작품으로 둔갑이 되는 시대. 박물관 안으로만, 미술관 안으로만 들여놓으면 돼요. 누가 이것을 들여놓느냐? 여기에 경쟁이 시작되죠. 자, 1960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산업 오브제를 전시장 안으로 들여놓고 그 시기가 지나니까 이제 자연에 대한 각성과 생명에 대한 각성을 또는 이제 환경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자연 오브제를 미술관 안으로 이제 집어넣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도대체 미술관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작품을 넘어가면 일련의 작가들이 이제 미술관을 버리고 자연으로 뛰쳐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 행위를 전개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이제 데니스 오펜하임 같은 작가는 트랙터를 이용해 가지고 거대한 대지에 드로잉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컨셉으로 대지가 하나의 예술의 대상이자 예술 작품이 되고 만 거죠. 이것을 우리는 대지 미술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다음 작품 보면 로버트 스미슨 그 유명한 그 꽈배기형으로 이렇게 방파제를 만든 그 작가가 동일한 그 로버트 스미슨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네덜란드의 어느 호숫가에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 놨어요. 환경 자체가 예술이 되기 시작하죠. 자연예술, 환경예술, 대지예술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게 돼요. 다음 넘어갈까요? 마이클 하이저는 네바다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네바다 근처에 있는 사막 지형을 자신의 캔버스로 삼았네요. 그래서 이제 기계를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기하학적인 드로잉을 이제 사막에다가 펼쳐놨어요. 이런 작품들이 주는 의미는 뭐겠어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1000년, 2000년을 지속하는 불변적인 이런 대상물이 아니고 인간의 몸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멸하고 사라져 버리고 말 대상이다. 이런 미학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에코, 생태, 생명 이런 생각들이 예술계의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오른쪽 하단 보면 이 마이클 하이저의 그 작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대한 골짜기를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뿐만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이 골짜기의 이 부분도 마이클 하이저가 행위를 해놓은 이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작품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작품을 보면은 그 유명한 달리는 울타리, 불가리아 출신 크리스토의 작품인데 거의 40km가 되는 이 울타리를 쳤어요. 그래서 러닝 펜스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지어놨는데 바람이 불면은 이게 이 펜스가 아주 압력을 받아가지고 팽팽한 긴장감을 이제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생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발생이 돼요. 법정 소송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술 생산과 소비의 담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경에서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키워드가 바로 다원이다. 다원주의다.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그 페이지인데요.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이쪽은 모더니즘 미술의 원리고 이쪽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던 아트에서는 형식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환원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맞죠? 평면으로의 환원. 그리고 구조, 화면의 어떠한 구성과 구조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중심의 예술이 있었어요. 중심이 아닌 예술은 전부 마이너리티로서 배척당하고 소외당했어요. 아카데미즘은 완전히 배척당하잖아요. 모더니즘 미술에서. 중심 미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장르가 해체되는 이러한 역할. 그리고 과거 양식의 도용, 복합문화주의 이 부분들은 이제 그 포스트 모던과 같이 이제 꺾개를 함께 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들 삶에서 이제 야기되는 뭐 광고 산업 사회 소비 문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환원이 아니라 확산으로 구조에서 서술로 이야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심에서 탈중심으로의 변화 중심이 없어진 이런 그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했던 장르가 해체되고 과거 양식이 도용이 얼마든지 되고 복합 문화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요 5, 6, 7은 이 포스트 모던 아트 쪽으로 편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발견했는데 이것은 이제 인쇄 미스, 프린트 미스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모더니즘 미술과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창작과 비평의 기준이 다른 미술이었다.
하물며 아카데미즘 미술은 더욱이 더 그랬다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각 시대마다 예술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가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들을 작품으로 구현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술은 시대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를 거슬러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의 상황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증거를 하느냐? 바로 그 당시를 살았던 예술가들이 남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 내가 서 있는 현 주소가 미래에 어떻게 정리되고 규정될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서 있는 주소지를 내 스스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 점이 바로 미술사의 백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